네, 반갑습니다. 추석도 지나고 또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다 보니까 날씨가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반팔을 입다가 긴팔을 입었고요. 아침에 나오다가 반팔을 입고 나오다가 다시 하나 더 껴입었더니 속에 뭐가 옷이 비치네요. 어쨌든 벤처 사업 계획서 이제 8주차입니다. 저희가 15주차, 16자, 뭐 보통 15주하고 또 기말고사까지 다 하더라 16주가 되니까요. 저희가 12월 둘째 주 정도 되면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납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10월, 11월 그러니까 지금 10월 중순이죠. 그러니까 11월 하니까 불과 한 뭐 6주 정도, 6주, 7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사업 계획서 이제 저희가 진행해 왔는데요.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그 시장 전반 좀 거시적인 부분, 사업에 관한 환경에 관한 부분을 쭉 저희가 했었고요. 그래서 환경과 관련 특별히 우리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. 생태계적 측면에서 저희가 쭉 살펴봤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인프라라든지 뭐 사회문화적 인프라라든지 과학기술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제도적 법적 관련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창업을 하기 위한 그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람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고요. 창업을 주로 3요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사람,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이템,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로 뭐 자금 이렇게 저희가 흔히 얘기합니다. 그래서 사람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었고요. 아이템, 주로 사업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가, 사업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고요. 그래서 사람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 자금에 관해서도 이어서 하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도대체 사업가는 어떤 사람들이 사업가가 될 수 있을까, 또 사업가의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, 그다음에 주로 사업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해서 저희가 사업 아이디어가 오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사업가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사업가는 도대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가 부분에서, 그래서 사업가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가가 타고나는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교육에 대해서 사업가가 가능한지에 관한 부분들. 그 사업가라는 것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회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 사회의 교육의 인프라라든지 심지어는 뭐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이라고 했을 때 가정에서의 교육, 또 일반 뭐 학교에서의 교육, 또 사회에서 교육, 또 언론과 관련돼서는 교육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업가가 갖춰야 될 자질은 뭐가 있을 건가 해서 부분에서 사업가의 거의 그 ABCD 부분에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도대체 사업가는 무슨 역량을 가져야 될 것인가. 그래서 첫째는 사업가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? 사업을 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안목이에요. 안목. 이 안목이 무슨 안목이냐면은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. 그래서 사업가의 안목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벤처 기업가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던 장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.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 얘기들도 많이 핵심이 뭐냐면은 기회들이 왔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도 굉장히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.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고민이 우리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이 시집을 안 가요, 장가를 안 가는데 이 친구들이 나이가 뭐 35, 거의 40이 되는 사람들도 자녀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선배들의 뭐 자녀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까요? 굉장히 많았는데,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아마 있겠지라는 생각 또는 나는 뭐 이렇게
그래서 어떻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없었을까요? 기회는 되게 많았겠지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에는 사업가가 될 거냐 말 것인가에 좌지우지하지 않을까. 결혼은 뭐 딱 한 번 하는 거, 보통 한 번, 요즘에 여러 번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내지는 뭐 결혼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그 포착이라는 거, 물고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물고기를 내가 낚았을 때는 물고기를 나한테 내 낚시에 걸려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회가 겹쳐야 되듯이 5천만 명 중에서 만약에 뭐 젊은 결혼한 정년기에 여자 500만 명, 남자 5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이 500만 명, 5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결혼을 굉장히 잘 안 하고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 출산도 굉장히 안 하지만 어쨌든 결혼 되게 안 하는 경우에도 기회가 없었을까 아니면 뭐 포착을 못했을까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부분에서 사업가는 결국에는 기회를 이게 기회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. 이 기회를 인지라 해요. 인지라는 글자가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벤처 기업가는 일반 기업가의 제1의 요소가 기회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. 인지라는 글자는 참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. 소크라테스가 오래전에 얘기했죠. 뭐라고 얘기했어요?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. 그래서 사업가에서도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는 요 정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예요. 굉장히 역량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쪼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 정도 역량이 안 돼서 그 사람이 그 사업을 그 돈을 주고 그 시스템을 갖추고 또는 그 사업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전혀 다룰 수 없는 능력인데도 본인들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정도 역량이 있을 거야 라고 평가를 해가지고 엄청난 큰 미션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 미션을 다룰 만한 또 능력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사업가라고 했을 때 사업가라고 했을 때 이 가의 의미는 결국에는 기회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. 인지라는 것 속에는 본인 능력에 맞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기회를 잡고 나서 이 기회를 키워가고 활용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원이 필요해요. 자원이라고 하면 돈과 사람이거든요.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자원을 본인이 이동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우리 회사 걸로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과 이 자원이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했던 그 농담들 있잖아요. 인천에 바닷물이 그렇게 많더라도 결국 뭐가 있어야 물 많더라도 뭐가 있어야 떠먹는 거예요? 꽃부가 있어야 우리 흔히 꽃부라 그러죠. 이 어느 정도 이게 잔이 있어야 떠먹지 뭐. 인천의 바다가 다 콜라라 하더라도 그 콜라를 떠먹을 수 있는 잔이 있어야 떠먹죠 뭐. 그런 얘기 많이 하듯이 리소스의 모빌라이제이션 그걸 움직여 가지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. 이게 자원의 동원이라고 해요. 동원은 영어로 모빌라이즈. 요즘 모빌리티라고 그러죠. 뭐 자동차라든지 기타 사업 같은 게 모빌리티라는 얘기하는데 그냥 자동차의 개념에서 떠나서 이동 수단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내 거에 아니더라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쨌든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리소스의 모빌라이제이션이 가능한지 또 모빌라이제이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회를 찾고 나서 그 기회에 걸맞는 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동원해가지고 내 걸로 우리 회사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하려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라 만들어내가지고 그릇에 담아야 돼요. 우리 회사의 조직, 우리 회사의 돈, 우리 회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.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요.
예. 이거를 갖다 또 특히 시스템 구축 또는 경영 시스템 구축. 그래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담아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.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약간의 감동이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노 가수께서 공연을 했어요. 그 이름은 나훈아라는 분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고,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친구들하고 가끔 노래방을 갈 때마다 나훈아 노래를 한두 곡 안 불렀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사랑, 영영, 해서 굉장히 많은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많이 부르신 분인데, 그분이 얼마 전에 나오셔가지고 대단하게 그 시청률이 거의 29%, 30%. 요즘에는 사실 쉽지 않은 게 방송이 몇백 개예요. 몇백 개를 사람들이 동시에 찾아보는데 이 사람의 공연을 한 30%가 본다는 것은 거의 전 국민이 다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. 왜냐면 보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도 있고 이렇게 다 제외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수백 개의 그 방송 중에서 특별히 이 방송을 29%, 30% 봤다는 것은 거의 전 국민이 그 시간에 다 봤다는 정도로 많이 본 건데요.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긴 한데 그 반면에 되게 안타깝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. 이분이 못한 게 뭐고 이분이 한 게 뭐냐 했을 때, 이분이 예능인이기 때문에 물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는 대단히 나훈아의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꿈은 없었는지 썼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만들어 놓은 그 본인만의 그 회사랄까요? 그 예능인을 떠나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일종의 음악의 그 뭐랄까요? 그 시스템 자체는, 그러니까 예능인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로 지난 50년간을 그 한국을 나름대로 쥐었다 뺐다 하면서 왔는데, 이분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자산, 이분이 죽더라도 또는 이분 밑에서 얼마나 많이 양산이 되었냐 했을 때는 큰 영향력이 없어요.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, 예를 들어서 가장 불과 생긴 지 10년도 안 되는 BTS,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우는 방시현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BTS라는 그룹을 만들었고, BTS라는 그룹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데, 영향력을 끼치는 그 활동들이 어디를 통해서 되고 있냐 하면은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통해서 되고 있어요. 그러면 뭐가 냐면 이분이 예능 쪽에서 특히 코리안, 한류, 특히 한국의 젊은 남자들에 관해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음악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감동을 시키고 전 세계에 팔겠다라는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자원을 동원한 거예요. 돈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사람들도 동원하고, 그게 왜냐면은 BTS가 해외 공연을 한번 한다 치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.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, 네트워크, 그다음에 돈, 또 거기에 필요한 해외 전문가들, 거기에 필요한 계약들만 해도 엄청난 계약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한 거잖아요. 뭘 통해서 했냐면은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했어요. 이 시스템을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통해서.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면요, 이 회사의 가치가 약 5조 정도예요. 5조. 5조 정도면 이 사람이 한 30%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3, 50 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가, 가격 자체가 1조 5천억 내지 2조 정도 돼요. 그럼 나훈아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하려고 이게 소송 중에서 나훈아 선생님이 가진 전 재산이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, 나훈아 선생님이 가진 전 재산 몇 년 전입니다. 지금 좀 더 벌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재산이 14억이었어요. 50년을 한국을 좌지우지한 분이 가진 전 재산이 100억도 안 돼요. 그 반면에 음악은 노래 한 곡도 히트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방 대표는 조가 넘어요. 이 두 분의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? 나훈아 자체도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능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자기 밑에 사람을 몇 명을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어요. 이게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분이 경영 마인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.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적합한 키울 만한 또 밑에 후배들도 양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
이게 구축이 약한 거예요. 자기의 공연을 텔레비전에 하거나 자기의 공연을 무슨 최저공연, 올림픽 최저공연장에 한다든지 등등을 하는 그 정도 역할을 보조하는 정도의 회사 정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필요한 비용과 수익을 분배하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걸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. 키우지도 못했고.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가라고 붙이려면은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데 기업 가라고 붙이려면은 경영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사업을 인지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이 3박자가 이 사람이 기업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의 뭐랄까요? 기준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은 이래요.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태지도 되게 유명하고 아이들 중에서 이준호와 양현석도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서 이 세 명 중에서 서태지는 원래 천재적인 약간 뭐 작곡도 할 수 있고 연주도 잘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재산이 뭐 2, 300억 뭐 몇백억 돼 있죠. 그 다음에 이준호라는 친구는 이때 당시에 그 스테이지 아이들 합류하던 시절에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.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멍청한 애는 누구냐? 양현석이에요. 춤도 잘 못 춰. 작곡 능력도 대단하지도 않아. 뭐 근데 어쨌든 이리저리 하다 합류했죠. 그리고 스테이지 아이들이 해체가 됐어요. 이준호는 여전히 춤을 추러 다니면서 이태원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뭐 여자들을 잘못 만져가지고 성추행으로 지금 계속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죠. 스테이지 아이들은 자기만의 음악을 작곡한 것도 많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또 부를 쌓고 있죠.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양현석이는 일종의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옛날부터 앓게 있었어요. 이게 그런데 일종의 병이죠. 병도 본인도 그런 거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대단한 능력은 없었는데 나와서 오랫동안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의 은둔 생활 비슷하게 홍대 근처에서 거의 뭐 이렇게 연예인인데 이제 연예 해체돼서 연예 활동을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에서 나름대로 음악 활동 모색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역량이 안 되니까 활동할 역량은 안 되는데 음악계 인맥들하고 그 밑에 후배들을 출연시키고 이런 거는 역량이 되는 거예요.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?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대 회사가 된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은 잘 못하니까 본인 동생부터 시작해서 경영 마인드를 가진 애들 밑에다 많이 두는 거죠. 그래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거의 몇천억 회사가 되어 있고 양현석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. 양현석이는 그래서 결국은 뭘 구축한 무슨 차이가 있냐? 결국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. 이 세 가지 다 기회를 포착을 했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에 그 다음에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고 본인이 경영을 직접 하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자기 동생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경영을 하고 있어요. 이수만이 같은 경우는 이수만이가 노래를 기억한 게 별로 이문세가 한 노래는 대충 몇 개로 알겠지만 이수만이가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. 근데 이수만이가 10대 가수를 딱 한 번인가 들을 때요. 근데 이수만이도 마찬가지로 노래로서 성공을 못했지만 나훈아 선생님보다 훨씬 더 성공을 못했지만 SM이에요. 수만이에요. 자기 이름을 따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현재 BTS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최고예요. 이 밑에는 수많은 애들을 양성했어요. 보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과 엔터테이너들을 양성을 해서 이게 하나의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를 한류를 이끌고 있는 거의 주도 회사가 되고 있어요.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수만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수만이 물론 똑똑했겠죠. 이게 세 가지 갖췄죠. 그러고 나서 핵심이 뭐냐면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STM을 운영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수만이도 돈이 없었어요. 이수만이도 안목은 있었는데 결국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?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조달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도 많지는 않았어요. 근데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? 자기는 많이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. 그래서 기업 가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하나, 둘, 셋 그리고 네 번째를 갖춰야 네 번째는 위험 관리예요.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회사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를 통해 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엔 상당히 많은 회사가
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망하느냐? 망한 많은 회사들은 뭘 못해서 망했냐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해서 망했어요. 이수만이 같은 경우도 SM엔터테인먼트 세우고 나서 한참 자기 사람들을 막 TV에 출연시키고 이랬는데 갑자기 세무조사를 하고 막 이게 뭐 PD들한테 뇌물을 줬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범죄인이 돼가지고 해외로 도망을 갔던 적이 있어요. 도망을 가서 실제로 뭐 라스베가스 쪽,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쪽 같은 데서 계속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와서 이제 엄청난 위기였죠. 왜냐? 대표이사이사 CEO자 최고 경영자가 거의 감옥을 갔어요. 그리고 한국에 와서 뭐 탈세에다가 온갖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는데 결국은 이게 위험이었죠.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릅니다만 사람들이 흔히 루머입니다만 이수만이라는 분이 그런 위험을 닥쳤는데 이수만이가 감옥을 갔다 오고 나서 엄청나게 더 잘 나갔어요. 그 이유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이분이 갔는데 본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는 부분에 관해서 한 명도 본인이 다 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안 부르대요.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이승훈이가 드디어 잡혀서 이제 감옥을 갔죠.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분한테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들바들 떨고 있었대요. 이수만이가 다 불고 나면 우리는 다 끝났다 이랬는데 한 명도 안 불었대요.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 괜찮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되게 많이 도와줬다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은 리스크는 계속 있어요. 위험은 계속해서 생기거든요. 많은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험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. 그 위험은 어디서 오는가? 위험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거의 1시간은 따로 어떤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기업 가라고 하면 첫 번째 사업을 포착하는 안목, 기회를 인지하는 안목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을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, 세 번째는 이것을 그냥 낱개로 움직이게 놔두는 게 아니라 뇌 회사, 우리 회사 안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동원된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.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시스템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시스템 구축 여부예요.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서 기업이 되느냐 개인 사업자로 끝나느냐가 자주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.